안녕하십니까. 양심과 상식TV 운영자 철학박사 표석환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나와 세계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세계는 그 자체로 진실한가입니다. 이것은 세계의 본체성과 현상성을 살펴보는 주제인 것이고요. 우선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객관 대상 사물이기 때문에 인식과 관련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질문은 객관적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펼쳐진 세계가 그 자체로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또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인지, 이것이 이번 강의 주제의 핵심적인 문제의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우선 서양 철학에서 진리에 관한 독특한 견해를 제시한 칸트의 진리 형식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진리관은 사물 자체는 thing in itself입니다. 사물 자체는 알 수 없으며 오직 우리는 인식 체계인 시간과 공간, 범주와 도식을 통해서만 세계를 경험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대상 사물 그것 자체는 우리는 알 수 없고 그 대상과 우리의 경험 사이에 인식 체계가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 1차적으로 이 시간과 공간이고 2차적으로는 범주와 도식입니다. 범주는 12개의 범주표가 있는데요. 이 표에 따라서 대상 사물이 개념화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사물 자체가 우리가 인식할 수 없지만 인식 체계와 결합을 해서 우리에게 경험으로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식에 얼만큼 부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인식 여부를,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 형식설입니다. 반면에 진리 대응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칸트 이전 시기의 진리관이었는데요. 진리 대응설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즉, 파란 것은 파랗다, 흰 것은 희다. 이렇게 대상 사물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반영한다라고 하는 견해인데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진리 대응설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견해 같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대상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대상 사물에 대한 우리의 인식들이 계속 변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산에 대한 우리의 인식, 물에 대한 인식, 자연에 대한 인식, 사람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시간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뀌고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대상 사물 그 자체는, 이것은 물 자체라고 하는데요. 그 자체는 우리는 결코 인식할 수 없고, 우리는 인식 체계, 시공간과 범주에 의해서 구성된 현상으로만 우리는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현대 물리학이나 현대 과학이 오면 가상의 현실이나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틀에 어떻게 이 사물들이 반응을 해서 우리의 뇌나 이런 데 상으로 맺히는지, 이런 것들을 진리 형식설에 비춰본다면 훨씬 타당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 자체 개념은 서구 철학에 엄청난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거의 서구 철학을 뒤집어 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아이러니하게도 칸트가 근대성의 철학을, 즉 근대 철학을 정립을 시켰지만, 그리고
그의 이론에 따라서 사회와 국가 체계가, 그리고 국제사회나 국제기구나 이런 것들이 정초가 되었지만, 그 이론의 핵심인 물자체 개념은 배제되었습니다. 극단적으로 물자체 개념을 배격한 헤겔이나 니체나 이런 철학자들, 그리고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이나 해체주의 이런 분들 뿐만 아니고, 칸트를 계승한다라고 한 신칸트주의자들, 이런 분들도 물자체에 대해서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문제의식을 표출하면서 물자체 개념에 수정을 가하거나 배제했습니다. 철학의 논의에서 배제하였습니다. 칸트 철학에서 물자체를 빼버리면 칸트 철학의 모든 논의가 붕괴하고 맙니다. 주춧돌을 빼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현대 철학의 아이러니는 칸트가 설계해 놓은 거대한 건물로 따지면 그 거대한 체계로부터 부분을 이후의 철학자들이 논의의 주제로 다루면서 그것들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것이 물자체라고 하는 근간을 빼버리게 되면서 극기가 흔들렸고, 결국은 절대성의 이성을 해체해버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필자는 물자체 배제가 현대사회의 비극을 낳은 발단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을 포함한 전 세계의 철학자들이 물자체 개념을 배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양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주관에 상응하는 객관이 있고 그 각각의 본체적 개념이 있듯이, 객관적 본체 개념으로 물자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객관적 본체 개념이 가지고 있는, 즉 하나로만 본체를 바라보게 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은 현대사회에 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로 남겨지는 것은 별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이 이제 칸트의 진리 형식설이고요. 본체적 세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들을 해봅시다. 앞서서 자아도 본체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로 구분하였듯이, 객관 세계도 현상적 세계를 가능하게 하는 본체적 세계로 구분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앞의 객관 세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전자현미경으로 세포를 관찰하면 한순간도 고정되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대상 사물은 온도, 기압 등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성질이 결정되고, 또한 우리가 시대가 바뀌면 사물을 바라보는 인간의 인식 역시 변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인식만으로 사물을 완전히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변화하는 사물을 진실하게 인식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사물은 항상하지 않고 무상하기 때문입니다. 무상한 것은 진실하지 않으며 오직 항상한 것만이 진실합니다. 그래서 칸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현상하고 있는 어떤 것 없이 현상이 없다. 순수이성 비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현상하고 있는 어떤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물자체입니다.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물자체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산을 보면 그 오밀조밀하게 나무랑 물이랑 구름이랑 얽혀 있으면서
아주 조화롭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자연의 섭리나 신이라고 하는 그런 본체적 개념을 상정하지 않으면 이 자연은 카오스로만 존재할 것입니다. 동물 세계에서는 약육강식으로만 존재하듯이 이 자연도 온통 흙먼지 투성이에 그리고 질서나 조화가 파괴된 쑥대밭이 된 자연을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보아온 자연은 어떻습니까? 마치 신이 창조주가 생성하고 그리고 변화시키고 다시 살리고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아주 자연스럽게 감사하며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그 신적인 어떤 객관적 신존재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본체적 세계와 현상적 세계로 객관 세계도 나눌 수 있습니다. 대상사물의 배후에 있는 무엇이자 동시에 인간인식의 태생적 한계를 드러내는 개념이 본체적 세계 개념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현상을 가능하게 하는 근원을 물자체라 하였지만 형이상학의 관점에서는 본체에 해당이 됩니다. 이 책에서는 현상의 상대 개념으로 본체라는 용어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자아와 같이 본체와 현상은 다음 표와 같이 비교가 가능합니다. 본체는 변화 없이 항상하여 인식 불가능한 불가지의 절대성을 말하며 현상은 끊임없이 변화함에 무상하여 인식이 가능한 가지의 상대성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체는 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이며 종교의 중심 개념입니다. 여기서 아주 큰 핵심이 나왔습니다. 본체라고 하는 개념을 들고 오자마자 이것은 학문적 세계가 아닌 종교적 신념의 세계로 결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칸트는 알의 영역인 철학에 믿음의 영역인 본체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철학과 종교가 통합될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 것입니다. 서양 철학은 칸트 이후 물자체와 같은 믿음의 영역을 배격하고 오직 인식만을 철학의 대상으로 한정하여 종교와 철학은 분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즉 칸트 당대에만 하더라도 본체적 물자체 개념을 중시함으로써 종교와 학문을 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실마리는 열었는데요. 이런 본체적 개념인 물자체를 배경함으로써 종교를 철학의 영역에서 탈각시켜 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는 철학의 영역에서는 종교적 목적이나 지향성이 들어올 공간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체주의나 이런 현대 철학들을 보면 시작은 형이상학의 부정이지만 결론은 형이상학을 지향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그리고 현대 형이상학은 시간 형이상학, 존재 형이상학, 인과 형이상학 각 분야별 핵심 개념들을 가지고 형이상학을 구성하는 그런 변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식의 형태가 아닌 아웃사이드한 그러한 형이상학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것은 칸트의 형이상학을 현대적으로 복원시킴으로써 우리가 이러한 다양한 그 아류들을 좀 다시금 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동양 철학은 오랜 전통 속에서 종교와 철학의 통합을 모색을 했습니다. 유불선 상교 통합을 기치로 한 정역은 이제 그 실질적 완성에 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역에서 본체는 10과 5입니다. 객관과 주관이 10과 5거든요. 이것이 현상세계와 다르지 않고 이 본체와 현상이 어우러지는 그러한 것들을, 즉 종교와 학문이, 철학이 융합이 되는 그러한 실질적인 상을 제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관과 객관의 형이상학적인 통합 부분을 보겠습니다. 주관의 본체와 현상은 객관의 본체와 현상과 본질적으로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불교는 본체와 현상을 진여문과 생멸문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시 마음과 연결해서 심진여문, 신생멸문이라고 함으로써 객관적 본체와 현상과 주관적 본체와 현상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직접 드러냈습니다. 주체와 객체가 진여와 생멸의 차원에서 다르지 않다는 뜻이죠. 그리고 원효 스님도 일체 유심조라고 해서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즘 현대물리학에서는 객관적 사물의 상이 최종적으로는 인간의 의식으로 회귀한다는 그런 이론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의 스승인 소양 선생은 내가 죽는 날이 곧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다 라고 하여 관찰자인 주관을 우주의 중심으로 놓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정역에서도 15일원과 11일원이라고 하는 두 개의 장으로 정역도 구성을 하였는데, 15일원은 객관의 10과 주관의 5가 같음을 나타냄으로써 주와 객이 다르지 않음을, 같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상이 주관과 객관을 형이상학적으로 통합한 근거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